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하수 채널 우주은행의 복리와 연금으로 저축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낌과 용기라는 말. 아낀다는 말은 자린고비처럼 돈이나 물건을 남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도 있으나 상대를 애지중지하고 아껴준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낀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대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또한 지금도 사라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낌은 사라짐을 막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에 대해 행여나 몸이 아프거나 다치진 않았는지, 속상한 일로 괴로워하지는 않는지, 나쁜 마음 먹고 고운 심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걱정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걱정이 모두 아이가 잘못되거나 상하지 않길 바라는 아끼는 마음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삶을 살면서 언제나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 있으며 결국 언젠가는 늙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늙음도 곧 젊음이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전성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타고난 좋은 본성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린 시절부터 착한 일을 할 땐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할 경우에는 타이르거나 야단을 쳐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착한 본성을 잘 키워서 훼손하지 않도록 아끼는 것이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금이 가진 않을까 유리그릇을 손에 든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습니다. 몸도 한번 망가지고 나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리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끼려는 마음이 마치 소멸해가는 우주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끼려는 노력 역시 우주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된 하나의 부분이며 어쩌면 그 노력이 인간 자신의 삶과 연결된 모든 원초적인 의문들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용기라는 말은 보통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당당하고 남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왠지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약하다 놀림을 받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용기를 생각할 때 항상 짝이 되어 떠오르는 말은 곧 두려움입니다. 이 두 말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상실감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건이나 재산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감은 소유물을 잃어버린 후에 올 수도 있고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이 이미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강해지려고만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 몸이 강한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언젠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강한 것은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보다 근본적으로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이유와 용기의 본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 뒤에 경계면 사이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사유와 공유 등등 첨예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바로 진정한 용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앞에서 말한 아낌이 바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굉장히 저와 인연이 될 듯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아낌과 용기, 백유상 선생님 책이고 염근당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백유상 선생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 한의학과 들어가기 전에 한약방을 경영하시고 침도 놓으셨는데 이제는 한의학과를 정식으로 들어가 이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좀 어린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시작하셨다 합니다. 그때가 바로 경희대학교 첫 1기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백유상 교수님께서 한의학과 특히 경희대에 계시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아이 걱정에 노심초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물 흐르듯 유연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더라도 시냇물처럼 졸졸졸 잘 흐르기만 해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정말 강추드립니다. 소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의식도 서로 섞일 수 없고 몸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협력해 나간다면 경쟁은 줄어들고 따라 이익을 탐하는 욕심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에선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 수정이 일어나면 단일 세포인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을 통해 분화되어 갑니다. 분열된 세포는 각각 낮은 수준의 이익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지만 하나의 수정란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므로 상대방 세포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분화하여 독립된 생명체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든 에너지든 받아들이고 소유하여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음식이 잘게 쪼개져 몸으로 흡수되고 여러 반응으로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뀔 때 비로소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던 대상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야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에 대한 욕구는 생명체가 가진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한편 하나의 수정란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세포들은 공동의 의식 속에 묶여 있고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해야 할 대상을 남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공유의 출발점입니다. 공유 성립에 있어서 소유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필요함에 세포들 사이, 세포와 자원 분배 주체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의 협력 관계인 인체는 각자의 생명체들이 전체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조정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마음가짐입니다. 공도자가 맹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대인과 소인으로 나뉘게 되는 이유를 여쭈었을 때 맹자는 대체를 따르는 것이 대인이고 여기서 대체는 공동차의 가치입니다. 소체를 따르는 것이 소인이라 하였습니다. 소체란 사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맹자는 이어서 인간의 감각기관이 물을 인식하면 물과 물이 끌어당겨 집착이 일어나고 그 결과 소체를 따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은 물질이요. 그 인식의 대상도 물질이므로 서로 당기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잘 생각하면 대체를 따르게 되고 대인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공유로 전환하기 위해선 감각에 의해 인지되는 물에만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몸을 통제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100%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며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펴야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몸을 괴롭혀 고통을 강요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각성되는 것 같으나 오래가지 못해 오히려 몸의 기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잠재된 욕심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기를 건강하게 길러야 마음이 기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 욕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유의 의미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와 공유하려는 행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끼고 보살피면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면 동시에 부모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행복해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형식상 구분되어 있으나 피차 성장시킨다는 점에선 동일하다는 의미의 말이 바로 교학 상장입니다. 우린 보통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부럽다고 느낍니다.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처럼 남보다 앞서겠다고도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면 서로 동질해지며 차별의식도 사라집니다. 혹자는 선각자, 즉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하게 도움을 준 선각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는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각자의 입장에선 남들보다 먼저 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를 하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니 말입니다. 남보다 먼저 아는 것보다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선한 본성에 의해 서로를 아껴 키워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책 아낌과 용기, 백유상 선생님께 받은 이 책을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요새 세상에 그리고 과거에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